유엔이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산 70%, 자원 제로,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땅, 생존조차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70년 후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 외국 학자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극한 생존자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안은 DNA였고 속도는 본능이었으며 단합은 생존 코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한국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47개 국가의 문화를 연구해온 인류학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의식부터 북유럽의 복지 체계까지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관찰하고 기록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어떤 이론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회였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학원가의 불빛들,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수십 명의 조깅하는 사람들. 이 모든 움직임에는 일종의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는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오후 9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려 했는데 대부분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30대 직장인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지 못하면 내일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단순한 업무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일종의 내적 동력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찰 지점은 대치동 학원가였습니다. 밤 11시, 초등학생들이 학원 문을 나섰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부모들의 표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한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었죠. 3일째 되던 날,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비교하고 계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학생 커플은 여행 계획을 짜면서도 1년 후 취업 준비 스케줄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었어요.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연속된 전선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가진 기준 자체가 이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서구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북유럽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지중해 문화의 느긋함, 이런 개념들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행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4주차 조사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이 보인 반응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밤새 회의를 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관찰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수백 개의 메모와 인터뷰 기록들이 책상 위를 덮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런 행동을 최적의 선택으로 만들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해답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적응의 결과라는 것.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 그 변수는 단순히 문화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 인간이 환경과 맞닥뜨리는 가장 원초적인 지점에서 시작된 무언가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땅부터 보기로 했어요.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민족지향적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 적응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은 채 이 도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반도 지형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위성 사진과 기후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땅을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반도는 결코 인간에게 친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경작 가능한 땅은 2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농경 사회에서 땅은 곧 생존입니다. 그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어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고 봄에 가을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즉흥적인 삶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 때만 해도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그의 겨울을 넘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했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됩니다. 남해안의 어촌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풍, 한파,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찾아왔어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대비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축, 보험, 예비 계획 같은 것들이 모두 환경이 가르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벼농사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벼농사는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어요. 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용수로를 만들고 물을 나누고 모내기와 추수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었어요. 땅이 부족하니 협력해야 했고 협력하려면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충청도의 한 저수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5개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해요. 물 배분 규칙, 보수 의무, 분쟁 해결 방식까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 규칙을 어기면 나머지 마을 모두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구조에서 개인주의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원의 제약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작지가 부족하니 땅 한 평이라도 놓칠 수 없었어요. 산비탈까지 개간했고 계단식 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공간 활용에 극도로 민감해졌어요. 현대 한국의 좁은 주거 공간, 효율적인 도시 설계, 빽빽한 건물 배치는 모두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간 인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산간 지역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엔 밥 한 그릇이 귀했다고요.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었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반도의 환경적 특성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제한된 자원, 변덕스러운 기후, 높은 인구 밀도가 결합하여 생존을 위한 극단적 적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땅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한반도는 인간에게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교함, 효율성, 준비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하며 진화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땅의 조건을 이해하고 나니 다음 질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달시켰는가? 세 번째 주의 연구는 한국인의 불안에 초점을 맞췄어요. 처음엔 병리적으로 보였던 이 감정이 사실은 가장 정교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0명의 한국인과 200명의 서구인을 대상으로 미래 예측 실험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 피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서구인보다 3배 더 많은 위험 요소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예측이 실제로 더 정확했다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프로젝트 계획을 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게 했습니다. 서구인 그룹은 평균 5가지 문제를 예상했고 한국인 그룹은 15가지를 예상했어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1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안은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위험 평가였던 거죠.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창업가였어요. 그와 대화하면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순간에도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투자 유치에 성공한 다음 날 팀원들과 만약 투자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3년 동안 2번의 큰 위기를 겪었는데 매번 미리 준비해둔 플랜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위기가 터진 후 허겁지겁 대응할 때 이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불안은 생존율을 높이는 도구였습니다.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미 대학 입시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과도한 압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통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걱정하면 최소한 준비는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것은 대응할 수 없지만 예상한 것은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았고 목표 달성률도 뛰어났습니다. 신경과학자와 협업해서 뇌 영상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피험자들의 전전두엽 활동이 서구인보다 활발했어요. 특히 미래 계획과 관련된 영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학습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환경 압력이 인지 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불안의 형태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만약 어가 일어나면 B를 하고 B가 실패하면 C를 한다는 식의 연쇄적 계획이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의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기엔 회사 구조 조정부터 건강 악화, 자녀 교육 실패까지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의 한 중소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2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사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비용을 미리 줄이고 납품업체가 부도날 것을 대비해 대체 업체를 항상 확보해 둔다고요. 이런 태도가 회사를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공식이 명확해졌습니다.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과거의 부족함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진화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충분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실제로 생존율을 높여왔어요. 노트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불안은 치료해야 할 증상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만들어낸 최적화된 반응이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고 한국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지금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불안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후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 한국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첫날 아침, 마을 전체가 한 집의 모내기를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논에 모여 일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혼자서는 못하니까요. 한 집이 모내기 시기를 놓치면 그의 수확이 줄어들고 그러면 마을 전체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실패가 곧 공동체의 위기였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 현대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프로젝트 팀을 6개월간 관찰했어요. 팀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이 독특했습니다. 서구 기업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이곳에서는 경계가 모호했어요.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근 문화였습니다. 한 팀원이 마감을 앞두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동료들도 남아서 도왔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한 명이 실패하면 팀 전체가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강제성은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협업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에게 물었어요. 개인의 성공과 집단의 성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78%가 집단의 성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을 희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집단이 성공해야 개인도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를 조사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었어요. 경쟁자들끼리 왜 같은 공간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혼자 공부하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같이 있으면 서로 자극도 받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보 공유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경쟁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좋은 문제집, 효율적인 공부법 같은 정보를 서로 나눴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한 학생이 답했어요. 나만 잘하는 것보다 우리 그룹 전체가 잘하는 게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제주도의 한 어촌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했어요. 개인이 마음대로 잡을 수 없고 어촌계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만 채취했습니다. 한 어민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욕심부리면 내년엔 모두가 굶는다고요. 이런 시스템이 수백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상호 감시였어요. 마을이 작으니까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은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어요. 배제는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도 이 패턴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육아를 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공동체를 찾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며 명확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협력은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존적 협력 시스템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부족한 땅, 그로 인한 불안, 그리고 생존을 위한 협력. 이 세 가지가 맞물려 한국인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감정으로 표현되는가였습니다. 5번째 주의 연구는 가장 복잡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감정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모순적이었습니다.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위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돕습니다. 경쟁하면서 동시에 연대하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했어요. 서초동의 한 학원가를 관찰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명백한 경쟁자였어요. 대학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그런데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경쟁자를 왜 도와주느냐고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공부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이 대답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경쟁과 협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축에 따라 작동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협력하고 나중 평가 순간에는 경쟁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서로의 수준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과 의사들은 환자를 두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수술이 있으면 서로 도와요. 한 외과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병원 전체의 평판이 떨어진다고요. 개인의 성공보다 집단의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 거리를 조사했습니다. 같은 골목에 비슷한 음식점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명백한 경쟁 관계인데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골목 전체가 잘 돼야 손님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개별 성공보다 지역 생태계가 중요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패턴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쟁을 적대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봤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 했습니다. 질투와 존경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분야의 회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한 대표는 말했어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경쟁한다고요. 내부 경쟁은 훈련이고 진짜 경쟁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감정의 이중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85%가 타인의 성공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부러움과 축하, 질투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들에게는 경쟁자는 적이고 동료는 친구였으니까요. 부산의 한 재래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손님이 가격을 물으면 서로 비슷하게 부릅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상인은 설명했습니다. 서로 너무 깎으면 시장 전체가 망한다고요. 개인의 이익보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었습니다. 뇌과학 연구팀과 협업했습니다. 한국인 피험자들에게 타인의 성공 장면을 보여주고 뇌 반응을 측정했어요. 흥미롭게도 경쟁 관련 영역과 공감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는 자원 경쟁과 협력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의 산물이었어요. 땅이 부족하니 경쟁해야 하고 혼자서는 못 사니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복합체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고 한국이 이런 복잡한 감정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환경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였습니다. 6번째 주는 현대 한국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현재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서울 도심의 보행 속도부터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강남, 여의도 세 곳에서 100명씩 관찰했어요. 평균 보행 속도는 초속 1.8m였습니다. 뉴욕이 1.5m, 런던이 1.4m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빨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걷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에 긴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려 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는 몸짓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서울역 근처의 한 대형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직원 500명의 일과를 3개월간 추적했어요.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이었습니다. OECD 평균인 37시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제성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 30대 팀장과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하면 불안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데 혼자 쉬면 뒤처질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상사의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기준이었어요.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린다는 내면화된 믿음이었습니다. 대치동의 한 중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학생의 하루 일정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침 7시 등교, 오후 4시 하교, 저녁 11시까지 학원 3곳을 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두 시간 더 공부했어요. 수면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학생이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목표의식이 뚜렷했어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희생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판교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스타트업 문화라 자유로울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치열했어요. 새벽까지 일하는 개발자들, 주말에도 출근하는 기획자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고요. 시장이 빠르게 변하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몇 시간씩 작업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았어요. 한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만큼 하니까 자신도 해야 한다는 거죠.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의 여가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여가 시간이 적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비효율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동 시간조차 활용해야 할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40대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아침 준비, 아이들 등교, 집안일,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저녁 준비, 밤에는 아이들 숙제 검사. 주말에는 아이들 특별활동 관리였습니다. 언제 쉬느냐고 물었더니 쉬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며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멈추면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울 준비를 멈추면 굶었고 농사를 멈추면 죽었어요. 그 기억이 현대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7번째 주의 연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와 위기시의 행동 패턴 차이를 관찰하고 싶었어요. 때마침 태풍이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부산으로 즉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와 나뭇가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나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동네 주민들, 상인들, 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1시간 만에 주요 도로가 뚫렸어요. 특이한 점은 조직 체계였습니다. 리더가 따로 없었는데도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힘센 사람들은 큰 물건을 옮기고 어르신들은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학생들은 물과 음료를 나르고 식당 주인들은 음식을 만들어 나눴어요. 지시 체계 없이도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5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왔느냐고요? 그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내 가게만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동네 전체가 깨끗해야 장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후 진도 체육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 평균 3,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단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울 방법을 찾아 스스로 움직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조직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금방 체계가 잡혔어요. 음식팀, 물자관리팀, 심리상담팀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배치되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료도 조사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독특했어요. 개인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가족과 이웃을 먼저 챙겼습니다. 한 실직자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동네 식당을 도왔다고 했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식당이 문을 닫으면 동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였어요. 의료진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의료진에게 음식을 배달했어요. 한 주부는 매일 병원에 도시락 100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분석하며 하나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집단 반응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평상시에는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집단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물학적 면역 반응과 비슷했어요.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몸 전체가 반응하듯이 사회적 위기가 오면 공동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한 재난관리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난 대응이 독특하다고 했어요. 정부 시스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명령과 통제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보만 주면 알아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추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전쟁, 가난, 자연재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집단이 뭉쳐야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경험이 DNA처럼 각인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의 위기 대응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수천 년간 반복된 패턴이 자동 반응으로 굳어진 겁니다. 위기가 오면 생각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참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야 했습니다. 한국인은 비정상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라는 결론을 명확히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8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지난 7주간의 모든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인터뷰 기록 500건, 관찰 일지 200페이지, 통계 데이터 수십 개.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찾아야 했어요. 첫 번째 발견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반도는 인간에게 관대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었으며 기후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설계했어요. 풍요가 기본값인 곳에서는 여유가 생기지만 부족이 기본값인 곳에서는 긴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발견은 불안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불안은 병리가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준비하는 습관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예측은 정확했고 준비는 효과적이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구조였습니다. 벼농사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었어요. 물을 나누고 노동을 교환하며 타인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실패하는 구조였으니까요. 네 번째 발견은 감정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경쟁과 연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 경쟁해야 하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움과 도움이 공존하고 질투와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모순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에 대한 정교한 적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멈추면 죽었으니까요. 겨울 준비를 멈추면 얼어 죽고 농사를 멈추면 굶었습니다. 그 기억이 현대 사회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위기 반응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인으로 살지만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집단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이것은 학습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위기를 집단으로 극복해온 경험이 자동 반응으로 굳어진 거예요. 지시 없이 움직이고 보상 없이 참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보였어요. 환경이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은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모든 특성은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였어요. 불안, 속도, 집단성, 완벽주의는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극한 환경에서의 인간 적응, 한국 사례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더 명확했어요. 한국인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조건 속에서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간 집단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예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생존을 넘어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땅에서 배운 효율성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랐어요. 불안에서 배운 준비성으로 빠른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협력에서 배운 집단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연구를 마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해요. 대신 그들이 왜 그렇게 진화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역사를 읽고 생존의 논리를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보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최적화라는 것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연구는 끝났지만 한국 사회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빠르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땅이 만든 인간, 환경이 설계한 사회, 생존이 가르친 지혜. 이것이 한국입니다.